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믿었다. 돈보다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되는 존재라는 것을. 삼성을 일으키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만났다. 누군가는 나를 돕는 척하며 이용했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내 곁을 지켰다. 처음엔 화려한 말과 충성의 포장에 속았다. 그러나 세월은 반드시 껍데기를 벗겨낸다. 끝까지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 적은 사람들만이 진짜 내 사람이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편하게 이용하는가? 세월의 걸음은 무섭다.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본 모습이 드러난다. 그때 알게 된다. 누가 이익으로 남았고 누가 마음으로 남았는지를.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다. 당신이 허락한 만큼만 당신을 대한다. 젊었을 땐 그걸 몰랐다. 무시당해도 참는 것이 인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그건 미덕이 아니라 약점의 증거였다. 한 번의 무시를 침묵으로 넘기면 상대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기억한다. 두 번째는 더 쉽게, 세 번째는 습관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후로 원칙을 세웠다. 처음 한 번은 강하게, 그 다음은 따뜻하게.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처음의 태도가 전부다. 경계가 없으면 존중도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바닥으로 만든다. 상대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협상과 회의, 심지어 가족 간의 문제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다. 처음부터 분명히 선을 긋고 그 선 안에서 믿음을 쌓았다. 경계가 명확해야 신뢰가 깊어진다. 모호한 관계에서는 결국 둘 다 상처만 남는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배웠다. 오래 남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질서로 유지된다.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는 흔들리지만 원칙 위에 세운 관계는 오래간다. 그 원칙은 복잡하지 않다. 나를 무시하는 순간 나는 멈춘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나는 모든 것을 준다. 친구든 동료든 거래처든 관계는 결국 질서 있는 거리 위에서 피어난다. 그 거리가 무너지면 우정도 함께 무너진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경계를 설명하지 않는 당신이다. 나는 늘 사람을 평가할 때 두 가지를 본다. 말의 진심과 태도의 일관성. 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태도는 세월이 만든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태도. 이익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눈빛. 그게 진짜 사람이다. 세월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공정하다. 거짓된 관계는 사라지고 진짜만 남는다. 그 과정을 나는 세월의 연금술이라 부른다. 수많은 거짓이 끓고 흩어지고 남은 건 순금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관계를 쌓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내한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곁에 남는다. 세월은 무심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 속에 남은 흔적은 분명하다. 누가 내게 손을 내밀었는지, 누가 내 뒤에서 칼을 들었는지 세월은 모두 기록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마음속에 새긴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된다. 그 시간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 곁에 두면 된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첫 반응을 본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나 이익 앞에서 드러나지만 그보다 먼저 드러나는 것은 처음의 무시다.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짧은 눈빛 속에 상대의 진심이 숨어 있다. 젊은 시절 나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뭐 실수겠지. 괜히 예민하게 굴 필요 없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 알게 되었다. 처음에 무시를 모른 척하는 순간 그 무시는 나의 일상이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 약속을 어기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상대의 시간을 당연히 빼앗는 사람, 회의 자리에서 남을 공개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
그들은 공통적으로 처음의 반응을 본다. 당신이 침묵하면 그들은 당신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그 기록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시당했을 때 침묵하지 마라. 그 침묵은 품격이 아니라 굴복이다.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상대의 한계를 계산한다. 당신이 어디까지 견디는지,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그 계산은 한 번의 무시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첫 번째 순간이 전부다. 그때의 태도가 평생의 관계를 결정한다. 한 번은 해외 파트너와 미팅을 하던 자리였다. 그는 내 말을 자꾸 끊었다. 처음엔 예의상 웃으며 넘겼다. 그러나 세 번째가 되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곧바로 사과했다. 그 뒤로 그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존중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무시를 참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기 가치를 싸게 파는 사람이다. 세상은 냉정하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서 존중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어느새 모든 사람이 당신 위에 서 있다. 나는 수많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무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았다. 조용히 넘기는 사람, 속으로 사귀는 사람, 그리고 단호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 셋 중 성공한 사람은 언제나 세 번째였다. 경영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원리는 같다. 한 번 무시를 허락하면 10번의 모욕이 따라온다. 처음에 대응이 약하면 이후의 싸움은 끝이 없다. 한 번은 어떤 임원이 부하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는 그 임원을 불러 단 한마디만 했다. 너는 상대의 인격을 낮추는 순간 내 인격도 함께 떨어진다. 그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날 이후 그는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사람은 단호함 앞에서만 멈춘다. 말이 아니라 태도의 힘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면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중을 지키는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무시에 침묵한 관계만 썩는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위계는 당신의 침묵으로 정해진다. 상대가 당신을 대놓고 무시했다면 그건 이미 시험이 아니라 결과다. 그 순간을 넘기면 당신은 그 관계의 아래로 굳어진다. 나는 처음에 무시를 받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냈다. 눈빛 하나, 어조 하나로 충분하다. 그 선 넘지 마시오. 짧고 단호한 그 한마디가 상대의 행동을 바꾼다. 감정적으로 폭발할 필요도 없다. 차분하되 단호해야 한다. 그게 품격 있는 경계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선을 시험하는 사람. 나는 언제나 첫 번째 부류와만 일했다. 후자는 언젠가 반드시 배신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본색은 드러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막는다. 경계는 늦게 세우면 대가가 너무 크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져야 한다. 내 시간을 빼앗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존중은 말로 얻는 게 아니다. 그건 처음의 태도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태도는 한 번만 보여주면 된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이병철은 냉정했다. 나는 그 말이 싫지 않다. 냉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질서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무례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남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시는 대놓고 하는 무시가 아니다. 그건 오히려 명확하다. 진짜 무서운 건 보이지 않게 농담처럼 습관처럼 스며드는 무시다. 나는 젊은 시절 그걸 몰랐다. 상대가 웃으며 던진 말 한마디에 담긴 의도를 무심히 흘려보냈다. 아, 농담이겠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그 말들은 모두 관계의 균열이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큰 틈이 되어 회사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무시는 언제나 가벼운 말에 옷을 입고 온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 프로젝트는 아무나 해도 되는 거잖아요. 회장님도 실수하실 때가 있네요. 표면적으로는 친근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경멸이 숨어 있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조직의 공기가 달라진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엔 반드시 불신이 자란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겉으론 웃지만 속으론 서열을 계산하는 사람. 입으로는 형님 선배님 하면서 속으로는 언제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할까를 그리는 사람. 그들은 노골적인 공격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잘 쓰는 무기는 애매함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애매한 말엔 반드시 명확한 반응으로 답하라. 지금 그 말 어떤 뜻입니까? 방금 그 표현 나에 대한 평가인가요? 이 질문은 결코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상대에게 나는 알아차렸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그 한 문장으로 관계의 질이 달라진다. 무시란 결국 경계 실험이다. 상대는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참고 어디까지 허락하는지를 탐색한다. 그 실험이 성공하면 그 다음은 더 노골적인 공격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농담, 첫 번째 비아냥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당신은 이미 공격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된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상대의 말이 마음에 걸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짚어라. 그게 상대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좋다. 참으면 편할 것 같지만 참는 순간부터 불편은 너의 몫이 된다. 그 불편이 쌓이면 결국 폭발하고 그 폭발은 관계를 파괴한다. 나는 한 번의 경험으로 그걸 뼈저리게 배웠다.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 회장도 결국 운이 좋았던 거지. 순간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내 노력을 평가한 적이 있었을까? 세월이 흘러서야 깨달았다. 그는 내 성공을 축하한 적이 없었다. 그의 말은 늘 우연, 운, 때마침이었다. 그는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위치를 질투한 사람이었다. 이후로 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용보다 그 말의 결을 보았다. 그 말이 나를 세우는 말인지, 나를 눌러놓는 말인지, 그 구분이 되면 인간관계의 절반은 이미 정리된 것이다. 가장 위험한 무시는 상대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한다. 그런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마라. 그건 불가능하다. 무례는 본능이자 습관이다. 그 대신 당신의 반응을 바꿔라. 무시에는 침묵이 아니라 경계를 보여줘야 한다. 그 한 번의 반응이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당신의 자존을 지킨다. 나는 세상을 오래 살며 깨달았다. 무시는 결국 존중의 시험이다. 그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내 곁에 둘 이유가 없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남을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한 줄의 선이 품격과 천박함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누군가를 무심히 깎아내리고 있지 않은가? 남의 무시를 경계하는 것보다 내 안의 무시를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그걸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는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건 상대가 아니라 나의 패턴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건 내 안에 그것을 허락하는 습관이 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상처받을까? 나는 그들에게 조용히 대답한다. 그건 네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석과 같다. 내 안의 결이 어떤가에 따라 끌려오는 사람의 성향도 결정된다.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친절로 포장된 자기 희생, 그런 성향은 이용하는 사람을 끌어들인다. 결국 당신의 패턴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만든다.
젊은 시절에 나는 관대함을 미덕으로 여겼다. 남이 실수하면 웃으며 넘겼다. 욕심이 많은 사람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다.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 공로를 빼앗는 동료,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도 죄책감 없는 사람들. 그때서야 알았다. 그건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한 세상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사업을 하면서 나는 늘 데이터를 분석했다. 매출의 패턴, 시장의 패턴, 소비자의 패턴. 그런데 정작 내 인간관계는 분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 후 나는 인간관계도 경영하듯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째, 반복된 문제를 기록하라.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았는지 써보면 놀라울 만큼 비슷한 구조가 나온다. 둘째, 감정의 흐름을 관찰하라. 늘 미안함으로 시작해 분노로 끝난다면 그건 패턴이다. 셋째, 내가 어떤 역할로 고정되어 있는가를 보라. 항상 도와주는 사람, 항상 양보하는 사람, 항상 조용히 참는 사람. 이런 역할은 결국 나를 이용당하게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인정 욕구가 지나치면 존중받기보다 사용당하게 된다. 나는 그 경계를 분명히 했다. 도움은 주되 빚은 지지 마라. 감정의 빚은 언제나 나를 묶는다. 그 빚이 쌓이면 상대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내가 세운 원칙은 단순했다. 같은 실수를 2번 하면 그건 학습 부족이다. 3번째면 의지의 문제다. 1번은 운명일 수 있다. 2번은 경고다. 3번은 선택이다. 그 선택의 결과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패턴을 믿었다. 거짓말은 감출 수 있지만 패턴은 감출 수 없다. 매번 약속에 늦는 사람, 항상 남의 공을 가져가는 사람, 늘 불평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 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바뀌어도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패턴을 보면 미래를 본다. 한 사람의 3년을 보면 앞으로의 30년도 예측할 수 있다. 그는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고 똑같은 이유로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능력보다 습관을 본다. 습관은 경력보다 오래가고 재능보다 위험하다. 만약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받고 있다면 이제는 상대를 탓하지 말고 자신을 분석해야 한다. 그 관계를 허락한 건 결국 나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정리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들어낸 패턴의 결과물이다. 누구를 탓하든 결국 돌아오는 건 나다. 그러니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나의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빠르다. 세상은 나를 시험하지 않는다. 나의 패턴이 나를 시험할 뿐이다.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성장한다. 나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감정을 하나 꼽으라면 주저없이 말한다. 그것은 질투다. 질투는 조용히 시작해서 끝내는 모든 관계를 태워버린다. 그것은 분노보다 끈질기고 미움보다 교묘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젊은 시절 나는 능력으로 평가받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언제나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병철은 운이 좋았다. 시대가 도왔다. 그 말들은 칭찬이 아니라 질투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들은 나의 성취를 축하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운명과 타이밍으로 폄하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질투는 박수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은 2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비교를 멈추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는 상대의 실패를 은근히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기다린다. 이번엔 저 사람도 한번 넘어지겠지.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미 깨진다. 나는 수없이 그런 사람을 봤다. 처음엔 동지였지만 나중엔 경쟁자가 되고 결국엔 적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경과 질투가 동시에 존재했다. 그러나 이 두 감정은 결코 함께 머물 수 없다. 질투가 자라면 존경은 죽는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부정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한 채 타인의 성공을 공격함으로써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다. 이 감정이 깊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파괴적인 선택을 한다. 소문을 만들고 평판을 흔들고 남의 성과를 깎는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코 오래 두지 않았다.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미워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이용한다. 그 구조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피해자 역할을 자처한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기회가 없었다. 나는 원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운이 없었다. 그들의 입에는 늘 남 탓이 붙어 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깨달았다. 질투는 가장 비열한 형태의 열등감이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미워할 때 그건 정의감이 아니라 패배감의 위장이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길게 갈 수 없다. 그들의 마음속엔 당신의 실패가 곧 안도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다. 질투하는 사람은 멀리하되 적으로 만들지 마라.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불이다. 불은 가까이 하면 타고 너무 멀면 번진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거리를 두되 항상 정중함을 잃지 않았다. 그 정중함은 경계이자 방패였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안의 질투를 관리하는 일이다. 질투는 남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도 숨어 있다. 남이 잘 될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편함. 그게 바로 질투의 시작이다. 나는 그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다스렸다. 질투를 느낄 만큼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다. 그렇다면 배워라. 부러워하지 말고 배워라. 질투는 비교에서 시작되지만 학습으로 전환되면 성장으로 끝난다. 사업을 하며 나는 수없이 많은 경쟁자를 만났다. 어떤 이는 나를 공격했고 어떤 이는 나를 관찰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배운다. 그들은 내 방식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새 길을 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질투하는 자는 남을 파괴하고 존경하는 자는 스스로를 완성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절반은 질투와 싸움이다. 누가 나를 질투하든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그 질투에 휘말리지 않을 수는 있다. 때로는 져주는 게 현명하다. 질투하는 사람과 싸우는 건 물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다. 결국 나만 다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리한다. 질투는 이길 수 없다. 다만 피할 수 있을 뿐이다. 그 피함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끝까지 평온한 관계를 유지한다. 나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 속에서 배웠다. 사람은 존경할 때 함께 성장하지만 질투할 때 함께 무너진다. 질투는 관계의 불씨이자 인생의 독이다. 그 불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비교를 멈추고 감사로 대체하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남의 불을 바라보지 말고 내 등불을 지켜라. 그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남의 불길도 내 삶을 태우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칭찬, 위로, 공감. 그 말들은 마음을 편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달콤한 말만 들으면 결국 쓴 결과를 맞는다. 삼성을 키워오며 나는 수많은 보고를 들었다. 대부분의 보고는 나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장님, 모든 게 순조롭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입니다. 그 말들은 듣기 좋았다. 하지만 언제나 그 직후에 위기가 찾아왔다.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조직이든 인간관계든 균형이 필요하다. 귀의 한쪽에는 캔디 달콤함과 다른 한쪽에는 극슨 소리가 있어야 한다. 한쪽만 있으면 균형이 무너진다.
달콤함만 들으면 교만해지고 쓴소리만 들으면 무너진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바른 길을 간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라. 그가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진심 어린 충고는 언제나 불편하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제자리에 머문다. 젊은 시절 나는 내 의견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그들은 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그들의 아니오가 회사를 살렸다. 그들의 한마디가 내 시야의 맹점을 메워주었다. 나는 그들을 귀의 극, 즉 쓴소리의 사람들이라 불렀다. 나는 인생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했다. 첫째, 항상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 둘째, 비판만 일삼는 사람. 셋째, 필요할 때 진심으로 조언하는 사람. 세 번째 부류가 진짜 내 사람이었다. 그들은 말보다 책임을 지고 충성보다 진실을 택했다. 어느 날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결정은 위험합니다. 그 순간 나는 잠시 침묵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불쾌하게 여겼지만 나는 그에게 말했다. 좋다. 너는 내 귀에 쓴 약을 넣었다. 그 이후 나는 그를 신뢰했다. 쓴 약은 아프지만 병을 낫게 한다. 달콤한 약은 기분 좋지만 결국 병을 키운다.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결국 나를 망친다. 그들의 말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현실을 가려버린다. 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내 인생의 거울이다. 그가 없으면 나는 내 얼굴의 얼룩을 모른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내 주변에는 귀의 캔디만 있는가? 아니면 귀의 극도 함께 있는가? 이 질문이 내 조직을 살렸다. 칭찬만 가득한 조직은 이미 병든 조직이다. 누구도 틀렸다는 말을 하지 못하면 그 회사는 이미 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내 나이가 들자 나는 내 주변에 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나에게 달콤한 말도 했고 필요할 때는 냉정한 말도 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내 곁에 남았다. 나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너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잃지 마라. 그는 네가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줄 유일한 손이다. 그리고 너 역시 누군가에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인간관계의 의리이자 품격이다. 귀의 캔디는 위로를 준다. 귀의 극은 깨달음을 준다. 위로는 하루를 버티게 하지만 깨달음은 인생을 바꾼다. 나는 인생을 걸쳐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달콤한 말은 나를 즐겁게 하지만 쓴 말은 나를 성장시킨다. 달콤함은 순간의 평화를 주지만 쓴소리는 평생의 지혜를 준다. 오늘도 나는 내 곁의 사람들을 다시 본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보다 나를 바르게 세우는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이 바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짜 동반자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확신하게 된 법칙이 있다.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 3명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것을 세 사람의 원칙이라 부른다. 세상에는 당신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수백 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진심으로 아니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들이 바로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나는 늘 수많은 보고와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세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나는 나보다 냉정한 사람, 하나는 나보다 현명한 사람, 그리고 하나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었다. 이 세 사람이 내 판단의 축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고 이익이 도덕을 흐린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제3자의 눈을 확보하려 했다. 그 눈은 나의 거울이자 나의 경계선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모두가 찬성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이 일은 위험합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불편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회사를 살렸다. 나는 그날 깨달았다. 진짜 조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결국 생명을 지킨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의견은 오히려 판단을 흐린다. 의견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의견의 질이다. 한 명의 현명한 사람의 말이 100명의 아첨보다 낫다. 내가 세운 세 사람의 원칙은 단순하다. 나의 결정을 두려움 없이 반대할 수 있는 사람, 나의 이익보다 회사를 먼저 보는 사람, 나의 실패에도 등을 돌리지 않을 사람. 이 세 부류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대로 모든 일에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미소를 짓지만 뒤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린다. 나는 그런 사람을 경계했다. 나에게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나를 떠난다. 그것은 오랜 세월의 경험이 내린 결론이었다. 세 사람의 원칙은 단지 타인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다. 그만큼 내가 그들에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현명한 조언도 들을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다스렸다.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할 때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들으려 했다. 그게 리더의 첫 번째 훈련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리더가 있다. 한 부류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독주한다. 다른 부류는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묻는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완전함을 향해 나아간다. 어느 날 젊은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모두를 믿지 말고 세 사람만 믿어라. 그러나 그 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그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탱해온 원칙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사람이 떠나고 많은 사람이 내 곁에 왔다. 그러나 끝까지 남은 사람은 딱 3명이었다. 그들은 나를 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대신 나를 바르게 세웠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세상을 모두 설득하려 하지 마라. 내 곁의 세 사람만 설득하라. 그 세 사람이 네 인생의 방향키가 된다. 그리고 그 방향이 바르면 세상이 언젠가 너를 따른다. 세상은 평판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 평판이 좋으면 신뢰가 따르고 그 신뢰가 결국 자본이 된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평판은 말이 아니라 결로 만들어진다. 사람의 말은 하루면 바뀌지만 그 사람의 결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나는 수많은 사업가와 정치인, 학자를 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화려한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이 오래가지 못했다. 반면 조용하지만 꾸준한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신뢰를 얻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였다. 그들이 남을 대하는 태도. 평판이란 결국 남의 기억 속에 남은 나의 태도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약속을 어떻게 지켰는가,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모든 순간이 모여 평판을 만든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다. 회사의 브랜드는 결국 사람의 평판으로 완성된다. 광고가 아무리 좋아도 그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부정직하면 브랜드는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신뢰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일관된 행동에서 나온다. 평판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관찰이 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 상대의 표정, 말투, 눈빛을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민다. 둘째, 관심이 있다. 그들은 남의 일에 진심을 담는다. 이익이 없더라도 묻는다. 요즘 괜찮습니까?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깊게 새겨진다. 셋째, 관용이 있다. 그들은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줄 안다.
상대가 한번 잘못했다고 등을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실수를 품어주는 그릇이 크다. 나는 그것을 품격이라 불렀다. 품은 사람의 깊이고 격은 사람의 방향이다. 품이 넓고 격이 바른 사람에게 평판은 자연히 따라온다. 나는 한 번도 평판을 의식적으로 만들려 한 적이 없다. 그저 내 일을 정직하게 내 말을 책임있게 했을 뿐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 그 단순한 습관이 내 이름을 만들었다. 평판이란 억지로 쌓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스며드는 향기와 같다. 좋은 향기는 감추려 해도 새어나오고 나쁜 냄새는 숨기려 해도 퍼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거래처의 한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 큰 손해는 아니었지만 그는 밤새 사과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의 평판은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그는 그날 이후 누구보다 신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었다. 평판은 한순간에 얻을 수 없다. 그건 세월의 누적이자다. 하루의 진심, 한 번의 성실, 한 줄의 약속이 시간 속에서 복리처럼 쌓인다. 반대로 거짓 한 번, 무례 한 번, 변명 한 번이 그 모든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는 그걸 너무 많이 봤다. 사람은 한순간의 거짓으로 10년의 신뢰를 잃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이 행동이 내 평판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나의 나침반이었다. 사람의 이름은 명함에 적히지만 그 이름의 무게는 남의 마음에 새겨진다. 진짜 평판은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는다. 그가 없는데도 그 이름이 존중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나는 그것을 무형의 유산이라 불렀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한마디만 남는다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평판의 본질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그 쌓임은 느리지만 그 무게는 세월보다 오래간다. 젊은 시절에 나는 한치도 지려하지 않았다. 논쟁에서도 사업에서도 관계에서도 이겨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알게 되었다. 사는 일엔 반드시 져야 얻는 순간이 있다.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 사람은 이기면 기분이 좋다. 그러나 관계는 그때부터 흔들린다. 상대가 진심으로 패배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다. 그의 자존심엔 상처가 남고 그 상처는 언젠가 복수로 돌아온다. 나는 여러 번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배웠다. 때로는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나는 한때 지는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불합리한 말을 들으면 끝까지 논리로 밀어붙였다. 결국 나는 이겼지만 그 자리엔 침묵만 남았다. 그때 깨달았다. 논리로 이긴 싸움은 결국 사람을 잃는 싸움이었다. 삼성을 키우면서 나는 수많은 회의와 협상을 했다. 이익을 계산하고 조건을 맞추고 결과를 예측했다. 하지만 인간관계만큼은 계산이 통하지 않았다. 이겨서 얻는 건 숫자였지만 져서 얻는 건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 하나가 수십 년의 신뢰를 만들었다. 지는 기술이란 자존심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이다.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굴복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상황을 한 발 물러서 바라보며 이 싸움이 관계를 지킬 가치가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그 답이 그렇다라면 져도 된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지는 자는 일시적 손해를 입지만 이기는 자는 종종 평생의 빚을 진다. 감정으로 이긴 싸움은 순간의 쾌감일 뿐이다. 그러나 져준 싸움은 시간이 흘러 신뢰로 돌아온다. 한 번은 오래된 협력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는 놀랐다. 며칠 뒤 그는 직접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그때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이긴다는 건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지는 기술은 리더의 그릇에서 나온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반드시 이기려 한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야만 안심한다. 그러나 그릇이 큰 사람은 이길 필요가 없다. 그는 이미 자신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내가 존경한 사람들은 모두 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논쟁에서 물러나도 존중에서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다. 그게 진짜 강자의 태도였다. 나는 젊은 경영자들에게 말한다. 지지 않는 법보다 저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워라.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그 속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려 들면 결국 자신이 지친다. 그러나 저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선다. 진짜 승부는 감정이 아니라 품격에서 갈린다. 지금은 저도 끝에는 이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시간은 언제나 품격 있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의 말년에야 이 사실을 온전히 이해했다. 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결국 이긴다. 세상을 이긴 사람은 많다. 그러나 사람을 얻은 사람은 드물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 덕분에 삼성은 회사가 아니라 신뢰가 되었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번엔 이겨야 할 때인가, 져야 할 때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내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그 균형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들었다. 지는 기술. 그것은 결국 사람을 남기는 기술이다. 세월이 지나면 성패는 잊히지만 품격은 기억된다. 그것이 내가 배운 인생의 마지막 기술이다.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이 내 곁을 스쳐갔다. 사업의 파도 속에서 수많은 얼굴을 봤다. 어떤 이는 성공의 순간에 웃으며 다가왔고 어떤 이는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졌다. 나는 오랫동안 자문했다. 결국 누가 진짜 내 사람인가? 젊을 때는 사람을 숫자로 보았다. 인맥이 많으면 힘이 커질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가르쳐준 진실은 달랐다. 내 인생을 지탱해 준 건 100명의 인맥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사람은 함께 웃을 때보다 함께 견딜 때 진심이 드러난다. 모두가 나를 칭찬할 때는 누구나 내 곁에 있었다.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 한 사람이 결국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나는 그 사람들을 남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들은 나의 성공보다 나의 고통을 먼저 걱정했고 이익보다 의리를 앞세웠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내 곁을 지켰다. 위기의 날 그들의 침묵은 가장 큰 위로였다. 나는 수없이 배신을 당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충성을 받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배신은 일시적이지만 진심은 세월을 견딘다. 진심은 말보다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다. 그것이 남는 사람의 공통점이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본다. 첫째, 위기에서 떠나지 않는가. 둘째, 이익이 사라져도 웃을 수 있는가. 셋째, 내가 틀렸을 때도 나를 믿어주는가. 이 세 가지를 버텨낸 사람만이 내 곁에 남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사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많은 이가 등을 돌렸다. 그때 한 직원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을 붙잡았다. 그는 직급도 낮았고 고난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나를 믿었다. 그 믿음 하나가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진짜 사람은 직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완성된다. 직함은 벗겨지면 사라지지만 믿음은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긴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관계는 쉽게 흩어진다. 그러나 남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을 본다. 이익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 그렇기에 그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내 곁에 남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연이다. 세월이 흐르면 결국 남는 건 집도, 명예도, 회사도 아니다. 남는 건 사람이다. 나는 평생을 걸쳐 큰 조직을 만들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곁에 남은 건 직원도 투자자도 아닌 끝까지 믿어준 몇 사람뿐이었다. 그들은 내 성공의 증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증인이었다. 인간관계는 결국 이렇게 정리된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오래 남는 사람이 진짜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삶은 훨씬 단순해진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남은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라. 그가 곧 당신의 거울이자 미래다. 나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떠올린다. 함께 웃었고 함께 버텼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세월 속에 사라질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내 안에 남아있다. 남는 사람, 그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이다. 그리고 그 자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